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25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벨기에에 파견됩니다. 다음 주 나토와 EU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합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정책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분야 협력을 더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 정상은 러브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벨기에로 갑니다. 대표단은 다음 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관련국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방 외교 정보당국으로 꾸려진 정부 대표단이 다음 주 초 벨기에를 방문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나토 회원국 대사들과 EU 정치안보위원회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참정보부장, 유정현 주 벨기에 대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관계자로 꾸려졌습니다. 이번 파견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I asked the president and he said I will absolutely do that to send expe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brief the North Atlantic Council. That will now happen early next week. And then we will see whether North Korea is indeed or not supporting Russia's illegal war in Ukraine.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경고와 우려의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으며 러브 군사협력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별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 수송 등 후속 동향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24일 브릭스 정상회의를 주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브 군사원조 조약을 언급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일이라면서 북한군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는 3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를 엽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30일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만나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오스틴 장관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이번 SCM에서 한미동맹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물풍선 살포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한 한미동맹 국방 비전의 이행 기반도 마련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동맹을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핵심적인 목표가 담겼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와 방산협력에 있어 양국 정부의 조율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일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오릅니다. 아울러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SCM인 만큼 미 국내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는 SCM 이후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핵협의그룹 창설과 확장 억제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가 이뤄낸 성과를 평가하고 동맹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안보실정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3국의 안보수장은 다음 달 미 대선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쌓고 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 취임 후 3국 안보수장이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국제정세 속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신 실장이 회의에 참석해 미 대선으로 정치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이지만 한미일 협력 지속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안보실장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신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열릴 APEC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거나 연내 별도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다자회의 계기는 서로가 편리하긴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어려워 일단은 별도의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들 정상은 내년 초 바이든 대통령 퇴임 후에도 3국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역시 K-방산의 단골 손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러북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명록 서명을 마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회담장에 들어섭니다. 석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의 네 번째 회담입니다. I to rzeczywiście dzisiaj produkty koreańskie obecne są w każdej polskiej rodzinie i jest ich bardzo wiele, poczynając od tego, że na początku lat 90. pojawiły się w garażach Polaków samochody DU i rzeczywiście były ogromnie popularne. Dzisiaj śmiało można powiedzieć, że sprzęt firmy Samsung, sprzęt elektroniczny, telewizory, smartfony są w powszechnym użyciu.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는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방산의 큰손 폴란드와 협력인 만큼 방산 분야 성과가 돋보입니다. 우리 방산 기업은 앞서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하는 대규모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 협상을 거쳐 단계별 이행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이 가운데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7천억 원 규모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이 원활히 타결되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방산 수출 단일 계약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건입니다.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포함하여 한 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원전 건설 관련해서도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등 양국 협력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가 구체적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면 양국 협력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폴란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중립국 관독위원회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히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Zapewniłem pana prezydenta, że jako Polska, jako państwo tutaj neutralne będziemy ze swojej strony czynili wszystko, aby te niepokoje były jak najmniejsze i aby pokój na Półwyspie Koreańskim był utrzymany. 회담과 공동언론 발표 후 이어진 국빈 만찬에서도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는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한국산 무기 수입을 기점으로 이젠 안보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폴란드산 드론은 한국의 영토를 지킬 것이라며 양국이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적의 대규모 공중 침투에 대응하는 합동 종합훈련이 열렸습니다. F-15K를 포함한 70여 대의 공중전력과 천궁, 패트리어트, 이지스함 등 지상과 해상의 첨단 방공전력이 총출동했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 유무인기와 탄도 순항미사일 등이 우리 영공을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한 가상 상황,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와 한국형 미사일방어 작전센터가 이를 탐지하고 F-15K 전투기가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긴급히 출격합니다. 이어서 FA-50과 F-35, KF-16도 차례대로 출동합니다.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 대응 합동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에는 70여 대의 공중전력을 비롯해 천궁, 패트리어트, 이지스함 등 지상과 해상의 방공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면전 발생 시 적이 감행할 수 있는 모든 공중 침투 양상을 고려해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공중전력과 각군 지해상 전력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압도적이고 강력한 항공 우주력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주작전센터와 주한미 우주군 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우주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해군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동해상에서 적 도발과 침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연합 합동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군 P-3 해상 초계기, 공군 F-5 전투기, 미 해군 P-8 해상 초계기 등 항공기 10대가 투입됐습니다. 적의 특수작전 부대를 해상에서 경멸하는 해상작전 훈련과 해상과 함께 수중, 공중 등 다양한 기습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들이 시행됐습니다. 네, 뉴스 MX 이어갑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내년 하반기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KTV가 단독으로 이 4차 발사의 준비 현장을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온 취재 기자가 지금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우선 직접 이 발사 준비 현장에 다녀온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구원들이 4차 발사 성공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살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경쟁의 후발주자지만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거란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이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리호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시스템 구상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단마다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가 들어갑니다. 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은 총 6개인데요. 1단의 경우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큰 추력을 내야 합니다. 총 300톤의 추력 확보를 위해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묶여서 장착되고요.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됩니다. 자, 4차 발사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내년 하반기 예정이지만 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립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품이 약간 늦게 들어오고 있지만 조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참여하는 인력의 경우 교육 훈련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준비 상황을 보니까 이제 곧 조립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조립동은 지금 어떤 상황이던가요? 네, 우선 1단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가 모두 이송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연료 탱크에는 로켓에 쓰이는 연료, 케로신이 들어갑니다.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무게 또한 중요한 요소겠죠. 따라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얇은 철판으로 제작돼 있었는데요. 워낙 얇다 보니 용접할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산화제 탱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누리호를 구성하는 부분체 중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의 경우 연료 탱크만 이송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이 시작이 되고 나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지요? 네, 내년 8월까지 각 단별로 조립을 완료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정해준 비행 시험 날짜에 맞춰서 발사 운영 계획을 하고 위성을 실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 기자가 이 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연소 시험 현장도 가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부터 엔진 연소 시험에 착수했는데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한 내구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단과 2단 엔진 같은 경우는 누리호에서 한 120초 정도에서 140초 정도 운영이 됩니다. 500초 정도를 날아가면서 불을 뿜기 때문에 실제로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력위성 3호의 본체 조립과 시험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혹여 우려되는 사항은 없었나요? 네, 물론 우려사항도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라는 점이 뜻깊은데요. 이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단독으로 진행했지만 이 4차 발사부터 5차, 6차까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4차 발사는 바로 정부 연구기관의 손을 떠나 민간업체로 이전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참여합니다. 즉 관리와 감독, 주관, 총 조립 등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다르다 보니 업무 분장이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만큼 프로 정신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현장을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일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떼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한층 간단해집니다. 병원에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휴대전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부터 병원 재증명 발급 창구 앞이 북적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은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앱으로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는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한 번에 와서 보험 서류를 한 번에 떼서 청구하면 좋지만 또 보험사에서 번거롭게 또 2차, 3차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2번, 3번 방문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죠. 진료 기록지를 떼러 왔지만 담당 의사가 없어 허탕을 쳤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몰라, 무슨 뭐 사인이 안 돼 있다고 선생님이 또 오늘 또 쉰다고 그러네. 그래서 수요일 날이나 오신다고 또 우편으로 또 보내준다고.
실제 소비자 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의료 소비자들은 진료 금액이 적거나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내기 번거로워서 청구를 미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불편함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최근 3년간 7,4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는 병원 창구를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이 청구됩니다. 진료 이후 실손24 앱 등을 통해 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가입한 보험 상품과 진료를 받은 병원을 선택하면 해당 보험사로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됩니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으로 이번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추가 서류는 직접 사진을 찍어 별도로 전송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통해 실손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연계하여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와 실손24 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협의 중인 지도 앱과의 연계를 빠르게 완료하기를 당부하며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진료받은 내역도 이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또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진료 직후 병원에 서류 전송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손24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환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병원에서 보험사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환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은 행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보험업법 시행일인 이달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는 3년 이내 진료 내역도 앱을 통한 전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대신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에 자녀 청구 항목을 클릭하면 가족 관계를 확인한 뒤 대리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부모, 제3자 청구 항목을 통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권을 위임하려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제3자 등도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달 24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상급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받은 진료 내역은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참여율은 각각 64.7%와 24.4%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의원과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전산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불평등과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본 재무장관과도 만나 한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세계 경제의 분열과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은 성장이라면서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을 하는 다자개발은행 MDB 개혁 로드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로 확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장 잠재력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본과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각국의 재무장관을 비롯해 IMF 총재와도 연일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일본 내각의 가토 가스노부 재무장관과 24일 만나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내년에도 한미일 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는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와 지역금융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편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법의 가상자산 정의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최근 낮은 임금과 또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국에 MZ 공무원 100명이 참여하는 혁신 모임이 출범해 10대 조직 문화 혁신 방안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3년차 공무원인 작성자는 잦은 업무 변경과 비상근무, 선거 차출 업무 등에 지쳐 번아웃이 왔다고 토로합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무원 조직 문화에 불만을 가진 저연차 공무원, 이른바 MZ 공무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불가피한 거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한 불편함도 토로합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에는 자기만의 시간과 오후의 업무를 위한 리프레시를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심에 과장님을 모시고 또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될 말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행정안전부가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그만두고 싶다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재직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 수는 3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속도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공직문화의 혁신을 위해 전국 MZ 공무원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군구 소속 MZ 공무원 100명이 참여하는 조직문화 새로 고침 F5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참가자들이 행안부가 제시한 조직문화 주요 개선 사항 20개 가운데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뽑은 조직문화 10대 권고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인계인수와 근무시간의 무분별한 연락 자제, 눈치야근 하지 않기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와 연가 사용 눈치 주지 않기, 수습기간 실무교육 강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저연차 공무원들이 논의에 마련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 10대 권고사항을 추후 마련할 가칭 저연차 공무원 업무 환경 개선 방안에 반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드릴 수 있었던 만큼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주제로 학부모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확대와 의학 교육 여건의 개선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대 교육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차담회를 열었습니다. 차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예비 의대생 학부모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담회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라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학사 내실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들어가자 내년 1학기를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향후 의료 현장에 필요한 의료 인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하여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고 국민의 건강 및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복귀한다면 내년에 증원된 의대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입학했다가 휴학기를 냈던 3,000여 명, 총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고 대학별 상황에 맞춰 학사 일정 탄력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차담회에서 향후 학생들이 의대 진학 시 차질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이 일부 줄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 건보 적용 이후 환자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에서 베클루리주는 한 병당 8,320원, 팍스로비드정은 1인당 4만 7,090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일괄 구매해 거점 약국에만 공급해왔지만 앞으로 시중 약국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 조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문열 작가와 김정옥 연극 연출가가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9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출간한 이문열은 한국 문학을 널리 알리고 지필실 북악문헌을 설립해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1세대 연극 연출가 김정옥은 극단, 민중극장 대표 등을 역임하며 10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하고 한국 연극의 세계 진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습니다. 문화훈장 수훈자 15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올해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신기간 동안의 적절한 신체 활동은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운동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임신부가 신체 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운동 방법을 담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임신부 신체 활동 프로그램 건강오림이 개발됐습니다. 임신 초기, 중기, 후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신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는 모든 임신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시기에 상관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폼롤러 운동과 외발서기 같은 균형 운동,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도 들어있는데요. 프로그램 안내서는 전국 보건소에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전자책과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송현동 국립문화시설의 설계가 공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가칭 송현동 국립문화시설 건립사업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제재합 건축사 사무소의 시간의 회복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엔 국내외 67팀이 출품했는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시간의 회복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시간의 회복은 건물 중앙이 비어있는 중정형 패턴을 적용한 3개 건물에 상설 전시공간 5곳과 특별 전시공간 1곳을 배치하는 형태로 관객들이 전시실 사이를 이동하며 자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설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고 내년 12월에 착공해 2028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송현동 건립 현장에 1위부터 5위 수상작이 전시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설계 공모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벤츠 등 제작 결함이 발견된 33개 차종 18만여 대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갑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등 4개 차종은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제네시스 G70 등 4개 차종은
고압 연료 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가 멈출 가능성이 있어 오는 31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벤츠 5개 차종에선 변속기 배선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또 다른 5개 차종에선 차량 너비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됐습니다. BMW 14개 차종에선 조향축 간 회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이 확인됐고요. 포드 노틸러스 1200여 대에선 차량 도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모든 측면 착류류의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서기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독도의 날이 제정됐는데요. 독도 땅을 밟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만 해도 명예 주민증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올 가을 독도 방문 한 번쯤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